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2년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요약 정리.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기 이론부터 천천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에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으로 보면서 같이 학습해도 괜찮고요. 혹시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다면 버스를 타거나 혹은 길을 걸으면서 혹은 운동을 하면서도 이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전기는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프리 일렉트론의 탄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자유전자가 그럼 많아지는 상태, 즉 과잉된 상태를 어떻게 부르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로 전기가 대전된 상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자유전자가 모자라게 되면요, 이거는 바로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되겠죠. 대전이라고 하는 뜻, 어떤 물체가 전기적인 현상을 띠는 것입니다. 즉 전기를 띠는 것을 우리가 대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전의 종류에는 첫 번째 마찰대전, 두 물체를 비벼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마찰대전이라고 합니다. 또 방리대전, 여러분들이 혹시 전자제품이나 혹은 가구 같은 것의 비닐을 벗길 때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서로 밀착된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방리대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동대전도 있습니다. 액체류가 파이프를 통과할 때 이때도 전기가 일종의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분출대전, 충돌대전, 그 다음에 진동대전, 유도대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부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전기량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전기량의 기호는 Q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이렇게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자, 1 일렉트론 볼트, 1 전자 볼트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 일렉트론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줄이 되고요. 전자의 질량은 9.10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제곱 킬로그램이 됩니다. 전자는 어떻게 흐를까요? 전자는 음에서 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전류는 보통 이제 반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알고 있지만 전자는 그 반대가 되죠. 그래서 전류와 전자의 흐름은 서로 반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류, 전기량,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식으로는 I는 T분의 Q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Q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I 곱하기 T가 되는 것이죠. 전기는 크게 직류와 교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압 1, 전기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볼트라고 하는 것은요, 1줄의 1을 1쿨롬이 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V는 Q분의 W라고 나타내고요. 이것을 W로 식을 전개하게 되면 Q 곱하기 V가 되겠죠. 기전력은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즉, 전기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기자력은 자속을 계속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일종의 자석은 기자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계속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항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이고요. A라고 하는 것은 면적,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 그리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미터가 됩니다.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체의 고유 저항, 길이, 그리고 단면적입니다. 자, 도전율 혹은 전도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항의 역수죠. 시그마는 로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기호는 시그마, 그 다음에 단위는 모 퍼 미터가 되죠. 1옴미터는 10의 제곱 옴 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의 6제곱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의 실수를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단위 뭐라고 읽는다고 했죠? 맞아요. 읽을 때는 우리가 모라고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도 있습니다.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어드미턴스는 Y로 나타내고 임피던스 분의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단위는 모라고 읽습니다. 저항률이 낮아서 우리가 전기 재료로 좋은 것은 은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형태로 가게 되죠. 하지만 은은 너무 비싸서 적절한 재료로서 우리는 구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금속도체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옴의 법칙은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I는 R분의 V로 나타내죠. 자, 보통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모두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계속 이어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1옴짜리 저항이 10개 있다면 모두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10옴이 됩니다. 그럼 병렬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병렬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땡땡땡 여러 개 개수별로 나가고요. Rn개 분의 1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 분의 1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병렬의 합성 저항입니다. 그런데 만일 합성 저항이 2개 있을 때 나타내는 방법은 이 2개를 합한 것분의 곱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두 저항의 합분의 두 저항의 곱을 알면 쉽습니다. 3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3개를 합한 것분의 곱은 아니에요. 각각 2개씩 곱해서 합한 것분의 3개의 곱이 됩니다. 다시 한번 2개씩 합한 것분의 2개씩 곱해서 합한 것분의 3개의 곱이 되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V는 IR이 되죠. 자, 키르요프의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요. 1법칙은 바로 전류에 대한 법칙, 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건전지 N개를 접속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흐르는 전류는 자, 내부 저항에다가 개수 N개를 곱한 거 플러스 외부 저항 분의 자, 기전력에다가 전지의 개수를 곱한 것이 됩니다. 각종 단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투자율이 있습니다. 투자율은 헬리퍼미터.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휴먼에 한다라고 이렇게 외웠었죠. 자, 유전율은 FM, 페러드 퍼 미터죠. 그래서 내 유전자가 FM이다 이런 말도 했었죠. 자장의 세기는 암페아 턴 퍼 미터, 전장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 자기 저항은 암페아 턴 퍼 웨버,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쿨롬 퍼 제곱미터, 자속 밀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전력의 단위는 우리가 P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력은 전기의 힘이니까 이것은 총 전력량을 T로 나눈 거죠. 혹은 한 일을 초로 나누게 되면 전력이 됩니다. 단위는 와트를 사용합니다. P 전력은 VI로도 계산할 수 있고요. R분의 V 제곱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I 제곱 R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전압을 2배로 하게 되면 전력은 그래서 4배가 됩니다. 최대 전력을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전력을 전달하고 싶다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를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마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것은 용량을 마력으로, 말의 힘으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1마력은 740유가트가 됩니다. 전력량은 뭘까요? 끝에 량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의 양을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력량 W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는 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와트, 세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kWh는요. 10의 3제곱 그러니까 1000Wh가 되고요. 자, 이것은 1000 곱하기 3600W 세크가 됩니다. 1시간을 초로 나타내게 되면 3600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1Wh가 결국 무엇과 같다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3.6 곱하기 10의 6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주요 법칙으로서 줄의 법칙이 또 있네요. 줄의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림이나 전기 장판 모두 줄의 법칙으로 동작하는 기기입니다. 다음에 H는 우리 그래서 이 줄의 법칙에 따른 열량을 계산하게 될 때는 0.24 I제곱 RT로 계산할 수 있고 단위는 칼로리가 됩니다. 자, 중첩의 정리도 있어요. 이때 전압원은 탈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한다는 거 여러분 배웠습니다. 측정할 때는요, 전압계는 병렬로 접속해야 되고요,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접속합니다. 이거 분류기, 배율기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이 분류기는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배율기는 직렬로 접속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휘트스톤 브릿지는 서로 대각선의 곱길이 같아야 된다 기억하시죠? PR은 그래서 QX와 같고, 여기서 우리가 미지의 저항 X를 알기 위해서는 Q분의 P에다가 R을 곱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구낭산과 구리와 아연을 합치게 되면은 구리판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무슨 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기억하시고요. 구리를 전기분해하게 되면은 음극은 두꺼워지고 양극은 얇아지게 됩니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서는요, 황산 그리고 양극 재료는 PbO2가 됩니다. 망간건전지의 특징을 볼게요. 망간건전지는 양극이 탄소 막대로 되어 있고요, 음극은 아연 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은 염화 암모늄 용액을 사용하죠. 자, 전기에서는 옴의 법칙 다음에 사실 패러데이 법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패러데이 법칙은 몇 가지 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기 유도를 설명하고 하나는 여기서 전기 분해를 설명합니다. 전기 분해에서는요, 이 전기 분해를 할 때 석출되는, 즉 뽑아낼 수 있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화한 무엇? 총전기량에 비례한다. 무엇? 총전기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석출량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W는 KQ로 나타내고요, Q가 전기량이잖아요. 그래서 Q 대신에 IT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전기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은 분극작용과 또 국부작용이 있어요. 분극작용은 수소 기체가 원인이 되어서 해결법은 감극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국부작용은 전극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도금을 하게 됩니다. 축전지 배터리 용량은 암페어 아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지 두 가지로 나눠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누게 되는데, 1차 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한 거,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예를 들어 망간전지, 산화은전지, 수은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노트북 배터리 모두 다 2차 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니켈 카드뮴 전지, 납전지, 알카리 전지를 말합니다. 전기 용어 중에 허용 전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허용 전류가 30A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30A까지 안전하게 최대 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호 소자로서는 바리스터가 있어요. 이상 전압이 생겼을 때 회로를 보호하게 되고요, 서미스터는 온도에 대한 보상 특성이 있습니다. 자, 효과 중에는 재백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도체의 온도를 가해주게 되면은 기전력이 발생해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열전 온도계를 만들 수 있고요, 펠티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하거나 또는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냉장고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펠티어 냉장고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도체 양 끝에 다른 온도를 유지하고 전류를 흘릴 때 열이 발생하거나 혹은 열을 당기는, 그러니까 열을 가득 가져오는 현상을 우리가 톰슨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전 유도 현상을 한번 볼게요. 도체의 대전체를 접근시키게 되면 대전체는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하,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다가오고, 플러스는 저 멀리, 같은 것을 저 멀리 서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전 유도입니다. 이런 정전 유도를 막는 재료 기억하시죠? 바로 니코철망입니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것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부르게 되죠.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크고요,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조금 더 크게 됩니다. 반자성체는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아요. 자석에 반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쿨롱의 법칙은 바로 힘 F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분의 Q1, Q2 뉴턴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제로에다가 엡실론 S를 곱한 게 되는 거고요. 자, 단위는 당연히 페러드 퍼 미터가 됩니다. 진공 중에 정전 기력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자, 바로 4파이 엡실론분의 1이 이렇게 9 곱하기 10의 9제곱으로 가게 되고요. 뒤에 R 제곱분의 Q1, Q2는 똑같게 됩니다. 전기력선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기력선은 일단 양에서 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전기력선은 절대로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전이면과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고요.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고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우스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전기력선의 총 수를 계산할 수 있고 엡실론분의 Q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즉 가우스의 정리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알게 되는 거고, 즉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게 된다면 전기장의 세기가 센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런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죠.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Q는 C 곱하기 V가 됩니다. 여기서 C는 비례 상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위는 페러드라고 하면서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게 되죠. 평판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평판 도체의 정전 용량 C는 V분의 Q로 계산할 수 있지만 엡실론 D분의 S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엡실론은 비유전율, 즉 유전율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두 극판 사이의 간격, S는 극판의 면적을 설명하게 됩니다. 평판 도체의 정전 용량이 크게 되려면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간격을 줄이자. 그 다음에 극판의 면적을 넓히자.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전 용량은 단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접두어를 꼭 알아두어야 해요. 1 마이크로페러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 1 나노페러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제곱, 1피코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Q, 전기량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쿨롬 퍼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고, 전속 밀도 D는 엡실론 E, 이거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에다가 2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콘덴서 중에서는 전해 콘덴서가 있고 탄탈 콘덴서도 있어요.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고 직류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탈 콘덴서는 극성 있고 몰드 수지로 봉합되어 사용을 합니다. 세라믹 콘덴서는요, 티탄산 바리움을 사용하고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유전율이 크고 극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콘이라고 부른 것은 멜리어블 콘덴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변 용량 콘덴서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바꿀 수 있는 콘덴서죠.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콘덴서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것은 저항의 병렬 접속처럼 구하면 됩니다.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만약에 더 있다면 계속 갈 수 있죠. 그것 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가 만약에 두 개의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면 저항의 병렬처럼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콘덴서가 만약에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면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병렬로 되어 있다면 두 개를 더하면 되고, 세 개 병렬로 되어 있다면 세 개를 다 더하면 돼요. 10개가 있다면요, 10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자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석에서 쿨롱의 법칙 F는 4파이 뮤분의 1로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쿨롱의 법칙에서 전하에 관련된 식과 똑같습니다. R제곱분의 M1, M2, Q1, Q2 대신 M1, M2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때 단위가 뉴턴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기장이 H이고 M의 자아가 있을 때 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힘 F는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석 밀도, 자기장의 세기는 B는 뮤 H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 투자율이 클수록 자석 밀도도 더 세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토크는요, T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M, H, 사인, 세터. 자기회로가 전기회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회로에서는 기자력이 있고 전기회로에서는 기전력이 있죠.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아 턴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이 자기회로에서 흐르는 것은 우리가 자속이 흐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기회로에서는요,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기회로에서의 자기의 흐름을, 즉 자속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저항이에요. 단위는 암페아 턴 퍼 웨버가 되고요. 전기회로에서는 전기저항이 있게 되죠. 자, 자기회로에서는 투자율의 개념이 전기회로에서는 도전율의 개념이 되고요. 자기회로에서 자속 밀도의 개념은 전기회로에서는 전류 밀도가 됩니다.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전류와 자장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은요. 우리가 델타 H는 4파이 R 제곱 I 델타 L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어렵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때 설명을 했었죠. 무한장 직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입니다. 그러니까 R 거리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I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지죠. 환상 솔레노이드에서는요 2파이 R분의 NI 즉 N 권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원형 코일에서 자기장의 세기에는 2R분의 NI입니다. 전자력의 크기는요 F는 BIL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 자속 밀도가 클수록 I 전류가 클수록 L 도체의 길이가 길수록 전자력의 세기도 더 크게 되는 거죠. 평행 도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힘 F는요. R분의 2I1, I2가 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당기는 거예요.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할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은요. E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파이, 즉 전기를 우리가 많이 유도해서 만들게 되면은 권수 N을 높이하고 파이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그 다음에 T 시간을 작게 하는 겁니다. 유도기전력 E는 L T분의 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 L은 I분의 N 파이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식을 길게 쓰게 되면은 Li는 N 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 M은 이 K가 바로 결합계수죠. K 루트 L원 L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분의 M이 되고요. 만약에 결합계수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분모와 분자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가장 좋을 때예요. 여기 이렇게 설명하죠. 결합계수 K는 1일 때 M은 루트 L1, L2와 같은 거다. 코일의 합성 인덕턴스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이에요. 어떤 때가 플러스가 될까요? 가동 접속, 서로 같은 방향으로 두 코일을 감았을 때입니다. 이때 플러스 EM이 되고요. 차동 접속,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게 된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EM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 I의 제곱 줄만큼 에너지가 축적된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요. W는 2분의 1 QV인데 Q는 CV이기 때문에 자 이게 2분의 1 CV의 제곱과도 같습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를 나타내고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자 주기는 우리가 1사이클에 변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사이클이 몇 개 만들어지느냐 즉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전원은 주파수가 60Hz이죠. 실효값과 최대값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네,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겁니다. 자, 이 루트 2분의 1이 0.707이거든요. 그래서 0.707에다가 최대값을 곱한 것은 또 실효값과 같아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게 된 거예요. 루트 2가 1.414 정도 되니까 실효값에다가 1.414를 곱하게 되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평균값은 그러면 최대값과 어떤 관계일까요? 평균값 A라고 쓴 거는 에버러지, 평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5분의 2 VM인데 계산하기 어렵죠. 최대값이 63.7%, 즉 최대값에 0.637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평균값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소수에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을 합해서 루트를 씌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말해요. 자, 저항 만약에 R만이 있는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L만 있는 회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R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에요. L만 있는 회로에서는요. 지상회로라고 하죠.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 R만 있을 때는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지상회로 그러니까 L의 회로에서는요. I는 W의 오메가 L분의 V가 됩니다. 이 오메가 L부에서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유도 리액턴스 XL이고요. 이건 오메가 L,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위도 옴이 됩니다.
정전 용량 C만 있는 회로에서는요, 이건 우리가 진상 회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전 용량 C만 있을 때는요, 전류가 전압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자, I는 오메가 CV로 나타내는데, 자, 이 식은 오메가 C분의 1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용량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자,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이 식은 2파이 F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LC 직렬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임피던스는 이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서로 차의 제곱을 이 벡터적인 계산으로 한 것을 우리가 RLC 직렬 합성 임피던스로 말하게 됩니다. 직렬 공진일 때는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전류가 최대가 돼요. 이 직렬 공진이라고 하는 게 XL과 XC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병렬 공진일 때는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전류는 반대로 최소가 되죠.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2파이 루트 LC분의 1 헤르츠가 바로 공진 주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력의 이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비상전력, 유효전력, 그리고 무효전력이죠. 비상전력은 PA는 VI,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위 꼭 보셔야 돼요. 유효전력은 와트,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바르라고 부르게 되죠. 자, 비상전력은 VI로 계산할 수 있고, 유효전력의 제곱, 그리고 무효전력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두 개의 루트를 씌운 것도 같습니다. 유효 전력은요, P는 VI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고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됩니다.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즉 보낸 것분에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된 게 얼마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률이라고 돼요. 피상 전력은 VI고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VI 없애게 되면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네요. 전력용 콘덴서는 뭐 할 때 쓸까요? 부하와 병렬로 연결을 해서요, 역률을 개선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우리가 구하는 식도 있죠. 이 식은 그냥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RLC 직렬 회로일 때 역률은요, 코사인 세타는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저항 성분의 값도 RLC 직렬 회로의 역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결선법은 이 Y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어요. Y결선은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고요. 이 선간전압이 앞서게 되죠. 이 선간전압은 루트 3 상전압과 같게 돼요. 그래서 상전압의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죠. 델타 결선에서는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더 뒤지게 됩니다. 자, 루트 3 상전류를 곱한 것이 선전류가 되고요. 대신 전압은 같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Y결선에서는 이 전류가 같고요.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이 같게 되는 거죠. 이 Y에서 델타로 등가 임피던스 변환할 때는 이 Y에다가 3배를 한 것이 우리가 델타 결선과 같게 된다는 뜻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상 소비 전력을 구하게 된다면은 그냥 VI 코사인 세타인데 3상을 계산할 때는요, 루트 3이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3상의 전체 소비 전력은 이 A상의 소비 전력과 B상의 소비 전력과 그 다음에 C상의 소비 전력을 다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력계법이라고 해서 전력계 두 개로 3상의 소비 전력을 계산하게 된다면은 이 전력계의 각각의 값을 그냥 더해주게 되면은 전체 합성 소비 전력이 되죠. 빗사인파를 분석하게 되면은 빗사인파는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 기, 직 이렇게도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풀이의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빗사인파의 시료값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빗사인파가 그러면 왜 발생할까요? 이상한 파형은 왜 발생할까요? 자기 포화 현상, 히스테리시스 현상, 전기자 반작용 등에 의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요런 말이요. 자, 이렇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진 정도예요.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조파의 전체 시료값을 계산하는 것이 외형률이고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면 누구나 다 아시죠? 형 하면은 뭐가 기억나시죠? 효, 균 이렇게 외울 수 있죠. 파고율 하게 되면 어떤 걸로 계산할 수 있죠? 고, 대, 효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형파는요, 파형률과 파고율이 같아요. 모두 다 1이죠.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일정한 값에 도달한 상태를 말하고요. 이 과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RL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일 때 시정수는요, 우리가 타우는 R 곱하기 C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RL 직렬 회로에서 과도 현상일 때 시정수 타우는요,
R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 이론 요점 정리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이 자료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이버에 전기 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저희 다산에듀 공식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고 편안하게 인쇄해서 사용하시거나 휴대폰에 넣어서 혹은 뭐 여러분이 태블릿 PC라든지 컴퓨터에 넣어서 보시게 되고요. 항상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의 좋은 학습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산에듀는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전기이론 설명 마치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바로 전기기기 그리고 전기 설비로 이어지는 요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영상 봐주세요.